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종학 교수입니다. 도전 채널에서는 실은 위대한 법률가들의 사상과 학문, 삶에 대해서 찾아가는 코너가 있었죠. 외국의 법률가로서는 한스 켈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했었고요. 나드브로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또 국내로 돌아오면 우리 민법학의 대가라 하시는 김정한 교수와 곽인직 교수님 두 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조명도 해봤고요. 실무법조인으로서는 또 법조 삼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인 김명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럼 일본에는 어느 분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은 고민의 여지가 없이 누구 뭐래도 일본 법학의 최고봉, 그 중에서도 일본 민법학의 태두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바로 아처영 교수입니다. 와가지마 사카야라는 교수님이신데요. 아마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물론 그 정도 당연하고요. 그때 법학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적어도 아처영 교수 또는 와가지마 사카야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고서는 민법을 공부할 수 없었다 또는 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가지마 사카야 교수의 학문과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가지마 사카야 교수는 아처영으로 한자로 좀 되어 있는데요. 1897년 야마가타 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당연히 동경제국대학 법학과 졸업했고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의 수석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인 민법 안내, 사법의 길잡이에 질린 나의 시험 공부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시에 5년간 수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에 99.7점으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 최고의 고등학교를 할 수 있는 동경 제1고등학교에 어떻게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으면서 공부에서 당대 최고 학부인 동경제대 법학부에 당당히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분이 바로 와가지마 사카야 교수의 모습입니다. 인자하시게 생기셨죠? 참 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분이 대학에서는 실은 민법에 매료되어 민법 공부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성적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고교 친구로서 훗날 일본 자민당 간사장, 우리 지금 당대표가 되겠죠? 간사장과 일본 수상을 지낸 기시 노부시케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분과 친구인데 그분과 공동으로 수석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대학 2학년부터는 일본 대학에서의 성적평가가 제도가 변경돼서 1등 석차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양가제, 우수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돼서 실은 몇 등 있는지를 정확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졸업할 때 최고 등급인 우를 받으신 것은 명백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시 노부시케 그 일본 총재는 와가지마 사카야 교수와 같이 동경 제1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 당시에는 꼴찌에서 세 번째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 후에는 2등, 3등을 하였고 그의 동생인 사람도 일본 수상을 지냈고 더 우리에게 낯익은 것은 이분의 외손자가 실은 우리에게도 많이 알렸고 얼마 전에 테러로 사망했죠. 아베 신조 수상이 바로 이분의 외손자가 되겠습니다. 대단한 분인 거죠. 기시 노부시케도. 와가지마 사카야 교수는 대학교 3학년 때 핫도야마 히데오라는 선생의 호의로 대학에 남아서 계속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직이 보장된 거야. 학문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엘리트들이
가장 선호하고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시험인 고등문관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었어요. 왜? 동경제국대학 법법부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와가지마 사카의 아차현 교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인 기시 노부스케의 실은 시험 공부의 동반자로서 같이 시험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가 외롭지 말라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일종의 마라토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나요? 끝까지 완주하지 않으면서 그 자기 팀의 우선 선수가 좋은 기록으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뛰는 사람을 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이 와가즈마 선생도 실은 기시 노부스케의 뭐라고 할까? 페이스메이커로서 같이 일본 고등문관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랬는데요. 페이스메이커로 시험을 봤는데도 몇 등을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1등은 못했지만 3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바로 동경제국대학의 조수로 채용됩니다. 이 조수란 개념은 한국에는 없는 제도예요. 일본도 지금은 이게 없어졌다는 말도 있는데요. 일본 남아있는 대학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조수는 지금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또 학문 분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적어도 동경제국대학에 있어서의 조수가 된다는 것은 교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교수의 문화로 들어가서 연구를 책임지고 연구를 도와드리고 강의 도와드리고 하는 역할이고 좀 지나면 그 과정을 잘 마치면 교수가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조교, 한국식 그거와는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대학 졸업 후에 동경제국대 조수로 채용돼서 핫도야마 히데오 교수님의 지도에 본격적으로 민법학 연구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교수인 핫도야마 히데오 교수는 실은 당시 어마어마한 민법학자였어요. 그래서 핫도야마 하면은 민법, 민법 하면 핫도야마라고 할 정도로 한국으로 치면 예를 들면 한국의 민법학 교수 하면 곽인지 가면 민법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위대한 법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핫도야마는 학계와 실무 양쪽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이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핫도야마 선생의 호의에 따라서 실은 일본 핫도야마 선생님 집에서 기숙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핫도야마 선생을 도와주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서생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수 연구실에 교수님이 픽업해서 연구실에서 잔심부름도 하고 교수님 도와드리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었어요. 왜? 교수가 인정해 준 거니까. 그리고 그 연구실에서 공부하면서 교수님한테 수없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책이 귀했잖아요. 근데 교수님 연구실에는 책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다 볼 수 있고 내게 필요한 책을 금방금방 찾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가끔은 교수님께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단 월급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치면 학생들이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페이도 안 주는데 내가 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책상 하나 조그만 거 놓고서 있다. 이건 굉장해서. 더구나 그때는 또 휴대폰 이런 것이 없을 때잖아요. 유일하게 연구실에 있는 구내용 전화가 유일한 통신수단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 또는 학생들이 교수님과 면담을 한다든가 물어본다든가 할 때 이 구내 전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구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 이 서생 연구실에서 붙어 사는 학생이었거든요. 되게 대학원생들이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전화 안 바꿔주면 안 바꿔주고 전화 왔었다고 안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막강한 영향을 주는 거였는데 와가지마 선생도 실은 핫다야마 교수님 집에서 연구실도 아니고 집에서 서생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제 스승님이신 우리 민법학의 대가시죠. 서민 교수님께서도 본인의 스승이신 김중환 교수님 댁에서 계셨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는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법학계에서도 이를 이어받아서 교수님 댁에서 또는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이나 조교가 서생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가지마 선생은 1922년 드디어 동경제국대학 법학부의 조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즉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미국, 영국, 독일에서 유학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유학이 대단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최선진국, 그중에서 최고의 법학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영국,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죠. 아마도 이분에게는 학문적 깊이와 넓이를 보태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3년 동안 유학했는데 유학 중에는 실은 해석법률학 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대신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사회 강연을 많이 들었고요. 독일에서는 사회사상과 신칸트파 철학의 교착이라는 점에 대해서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귀국 후에는 1927년 드디어 동경제국대학 법학과 교수로 취임했고 1973년 사망할 때까지 일본 민법의 최고 지도자로 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전공은 민법 중에서도 민법 해석학인데 독일의 법 해석학, 그리고 아까 미국에서 유학했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사회학적 법률학, 그중에서도 로스쿨 위대한 법률가인 로스쿨 파운드의 법률학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스쿨 파운드는 실은 법은 사회적 조건에 호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학적 법학을 제창한 학자로서 미국 하버드 로스쿨의 학장을 지낸 위대한 법률가이기도 하죠. 이러한 와가지마 사카의 교수의 학문적 성과는 실은 교과서 민법 강의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법 강의 진짜로 위대한 책이거든요. 거기에 잘 정리가 됐습니다. 이 민법 강의에 대한 평가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민법 해석학으로서 민법 강의에 필적할 만한 체계적인 교과서는 전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가히 전무후무한 교과서다. 한국으로 치면 강인책 교수의 민법 시리즈, 이건 실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분의 인기에 비해서는. 이 민법 강의 책 시리즈는요, 실은요 1947년 일본 민법 개정 전에 나온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안희준 변호사님이 1951년과 2년에 걸쳐서 이를 번역해서 출간했어요. 이런 그의 와가지마 선생의 민법 해석학은 일본은 물론 대만 민법학계에도 강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만 민법을 통해서 중국 민법학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 민법학에도 수치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죠. 즉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민법학자로서 우리나라 민법학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어요. 사실 해방 후에는 물론 민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1960년 1월 1일 이후에도 큰 영향을 주어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민법학자를 할 수 있는 안희준 박사 변호사님이셨는데 김증한 곽윤진 교수의 학문과 교과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즉 그의 민법 강의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안희준 변호사가 1951년과 52년에 걸쳐 이를 번역해서 출간했는데 이 민법 강의 책이 얼마나 뛰어난 책이었으면 당시 안희준 변호사님께서는 번역서 출간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문화가 수십 년간 일본 민법학계의 지도적 위치에 섰던 와가지마 사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기에 와가지마의 책을 통해서 세계의 진혼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번역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면 그 책이 얼마나 당대에 대단한 책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 후 김정한 교수님과 안희준 변호사가 공동으로
아가즈마 교수의 민법 강의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법 현실에 맞는 최초의 민법 교과서를 1956년부터 58년에 걸쳐서 총칙, 물권, 채권, 총론, 채권 강론을 공조 두 분이 또는 공편으로 발간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처 교수, 아가즈마 교수의 민법 강의를 토대로 하여서 우리 법령과 다른 점을 우리 법령에 맞추고 또 일제시대에 있었던 조선 고등 판례와 그 이후에 대법원 판례를 가해서 엮은 것이다. 누가? 자기들이 발간한 책이 라고 고백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를 종합하면 안희준 변호사가 처음에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민법 강의를. 그것이 번역법학이라 할 수 있다면 이제 김정한 교수와 안희준 교수 두 분의 공존해진 공편의 민법 교과서는 이제는 문학으로 치면 번안 문학이라고 할까요? 번안 법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학도실은 발전을 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와가즈마 교수는요 30년 이상 대학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말년에 은퇴를 앞두고 후학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민법학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민법학을 잘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일념으로 1956년에 민법 공부 안내서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법 안내란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1권인 사법의 길잡이 화면에 나오죠. 이 사법의 길잡이라는 책은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요체를 일목요연해서 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는 이 책 서문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법률학을 공부하는 자에게 안내도의 역할을 마음속에 둔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은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의 저서 민법 안내는 일생을 민법학 공부에 매진해온 위대한 노학자가 후학들을 향한 애정으로 그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모아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은 그 책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구입을 한 책인데요.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민법 안내, 사법의 길이죠. 그리고 요 안에 보면 펼쳐 나왔던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일본어를 좀 하실 분이 있다면 이 책 구입해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번역서로 보기도 하기를 같이 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유익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민법 안내는 당시 검사로 재직 갖고 있던 조재석 변호사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실은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고등고시, 사법과 행정과 양권을 모두 합격한 어마어마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1989년에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말로도 번역서가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돼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는 않고 저희 대학 도서관에서도 실은 희귀도서로서 이렇게 대여만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대여에서 읽어봤습니다. 번역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실은 아까 말씀했던 요 책 원본과 같이 겸해서 보니까 저처럼 일본어가 약한 사람도 조금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혹시 그거 도서관에 구입할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와가지마는 가히 동북아시아 전체의 민법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대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법 해석학을 뛰어넘어서 이론 연구의 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명저 근대법에서의 채권의 우월적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이 책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책인데요. 그때 이미 물권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채권법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했다. 즉 물권보다는 채권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산업자본주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산업자본주의에서의 자본주의가 변전될 것이다. 어떻게? 금융자본으로, 거래자본으로 바뀔 것이다. 왜? 금융거래는 채권법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해안을 갖고서
미래를 예측해 준 거죠. 지금 금융자본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금융거래, 채권 거래가 많습니까? 물건 거래가 많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때 근대법에서의 채권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그런 논문을 썼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저는 뭐 가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와가즈마는 실은 평화주의자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헌법 제9조 평화조항 군대 보유 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침략전제 금지돼 군대가 둘 수 없으니까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편법으로서 두고 있잖아요. 그 적극 지지한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일본 패망한 이 전에도 일본 제국주의를 많이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군국주의 부활을 극력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만주국을 세웠잖아요. 괴뢰 국가로서. 그래서 민법전을 만드는데 그 만주국 민법전의 제정에도 깊숙이 관여했어요. 그래서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났고 1932년 만주국이 건국되잖아요. 그리고서 만들어진 만주국의 민법전 편찬에 제일 많이 관여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평화주의자인 그가 일본의 괴뢰 국가를 할 수 있는 만주국 민법 제정에 왜 깊이 관여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이 안 돼요. 일본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모순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학자가 더군다나 평화주의자가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하는 자가 괴뢰 국가인 만주국의 민법적 제정에 참여했다? 이건 모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실은 의문을 품는데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뭐냐면 당시 만주국은 앞서 말한 대로 괴뢰 국가로서 일본 관동군 휘하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사실상 국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족 공화 또는 오족 협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 그 당시 조선 사람, 조선족이죠. 만주족, 그 다음에 몽고족, 그리고 한족. 이 오족이 같이 평화롭게 협력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미국은 연방국가잖아요. 뭐 흑인, 백인, 뭐 아시아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영국계, 독일계, 아일랜드 다양하잖아. 이 사람들이 하나의 미국 USA를 만들어서 잘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하는 일념으로 그런 생각으로 만주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주국이 그런 성격도 있다. 괴뢰 국가인 동시에 이런 평가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국가를 만든 거예요. 우리 좀 계획도시 만들듯이 계획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계획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법률의 제정이죠. 그 중에서도 일반 국민들,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법이 뭐죠? 당연히 민법이겠죠. 그래서 법률이 제정,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민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어디에서? 계획국가를 만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이상적인 국가 건설의 기치를 쫓아서 민법제 제정에 와가지마 선생이 깊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만주국은 와가지마 사카야 선생에게 있어서는 자기 민법학의 응용, 시험장으로서 자리매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법학자에게 있어서 만주국 일대 실험장으로 제공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와가지마 선생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연구하고 노력해온 민법학을 이제 해석학이 아니라 입법학으로서 법률 제정으로서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민법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일본의 민법학자로서 그가 그리는 이상적인 민법을 만주국에서 실현하라는 욕구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일본 민법에는 없던 우리 지금 민법에는 있어 우리 민법전에는
신의성실 원칙 들어보셨죠? 권리남용 금지 원칙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당시 일본 민법전은 소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냐면 법령의 제한 내에서 자유롭게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을 위한 권리다라고 소유권을 개념 정의하고 있었어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자유롭게. 즉 소유권의 절대성, 권리의 절대성을 굉장히 인정하고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가지면은 완주금 민법전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자유롭게라는 문구를 빼버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되죠? 법령의 제한 내에서 소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권리가 소유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뻗으니까 권리의 절대성, 소유권의 절대성이 많이 약화되는 반면에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 공공복지 뭐 이런 것들이 신의성실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개인주의적 법률 사상을 시정했다고 볼 수 있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1970년대에 자신 연구를 회고하면서 사망을 앞두고서 76년에 이때 사망하셨는데 사망 앞두면서 자기 일생일대의 법률학 연구를 회고하시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만주국 민법적 편찬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는 긍지를 갖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일본 민법학은 물론 법률 일반에서 수행한 그 역할은 전에도 없었고 아마도 후에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법률학계에서 최고봉의 자리에 위치한 대학자로서 무엇보다도 세계 2차 대결대전 중에도 군대를 싫어했고 침략전쟁을 싫어했고 전후에도 일본의 재군비, 재무장을 그렇게도 반대하면서 헌법, 평화헌법 개정에 그렇게 찬성했고 군비로 가는 헌법 개정에 그렇게 반대하였던 리버럴리스트가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만주국 민법전 참여에 가담, 관여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그래도 여기서 찾는 일본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름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모순점에 대해서. 저도 대학 시절에 와가지마 사카이 선생의 책을 또 이렇게 이름으로만 듣기도 했고 또 제가 실은 요 책 시리즈도 갖고 있습니다. 요 책인데요. 와가지마 선생 판례 코멘터리를 하는데 민법 총칙부터 채권 강론까지 있는 책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 제가 일본어를 막 능통하게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아가즈마 사카이 선생은 뭐랄까요? 두 분의 자녀분을 두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은 심리학자이셨던 것 같아요. 심리학자로서 일본 어느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었던 것이고 또 한 분은 차남이신 분은 산부인과 의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그 차남이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아까 말했던 조재석 검사에 의한 번역을 출판을 흔쾌히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자제분 두 분 다 모두 법학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자분은 동경대학에 아마 교수로도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동경대학은 아니고 어느 일본 대학의 민사소송법 교수였던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떠오르세요. 언뜻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처 교수가 훨씬 더 익숙하죠. 아가즈마 사카이 교수의 삶과 학문적인 업적 그리고 그분이 만주국 민법적 자매의 어떤 동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법률가들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짚어가는 그레이트 주리스트의 편으로서 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시간이 약간 좀 걸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 일본 통치하의 만주국의 법이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일본 코구치 히코다 교수가 쓰신 논문이고 우리 숭실대 법학과의 인상혁 교수님께서 번역한 논문이고요. 그 참조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민법 안내 책 참고했고 사법 위기랩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재석 검사님께서 번역한 책 두 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들었던 내용 모두 집어넣어서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